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이제 막 결혼 2년차에 접어든 새댁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모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학벌이나 직업 그리고 집안 같은 든든한 배경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6살이나 어린 평생 배필을 만나 사랑받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만큼 제 지난날은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가슴에 품는 것이 사치였고 제 마음은 온통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살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미움이 오히려 저를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게 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했죠. 제가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한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자타가 알아주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가족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너무 착해 거절도 못하는 아버지라 그 탓에 사업을 하던 친구의 빚보증을 섰고 아버지는 친구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 갖고 있던 돈은 물론이고 살고 있던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날리게 되었어요. 그리고도 그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진 것을 다 잃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는 15살이었고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하필 그 시기에 아빠의 빚보증 일이 터지고 엄마는 억울함과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에 거의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어요. 착해 빠진 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렸던 저도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경기가 나빠져 아버지는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도 정리해고를 당하셨어요. 그야말로 저희 가족은 이젠 정말 죽으라는 건가 하며 세상을 원망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우리 집은 어떤 희망도 없이 친척들 집을 전전했어요. 친척들의 눈칫밥에 몇 번이고 가출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겨우 친척들이 마련해준 돈으로 사정사정을 해서 상가에 딸린 지하방을 얻어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후 엄마는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나서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바보처럼 엄마가 집을 나간 줄도 모르고 어디서 사고라도 난 것이 아니냐며 전전긍긍했고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파출소와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어디서도 엄마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아버지는 그제야 엄마가 자기 발로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 허탈한 얼굴로 깡소주를 마셨는데 이내 저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네 엄마한테 사고가 난 게 아니니 천만 다행이지 않냐? 그렇지? 진짜 다행이야. 이미 엄마만큼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저는 아버지의 자조 섞인 그 말을 들으며 한심한 듯 쳐다봤고 따르기까지 무시를 당했던 아버지는 그렇게 계속 안주도 없이 깡소주만 드셨어요. 저는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사실은 나도 엄마처럼 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버릴 순 없었어요. 지금도 그 점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인데 저는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 아버지가 떠안은 빚까지 대신 갚으면서도 신기하게 정말로 이젠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하며 아버지를 떠나려는 매 순간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했어요. 아니, 딱 한 번 실천에 옮긴 적이 있었는데 왜 하필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마음 한가득 하나 쓸모없는 원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전자가 제 안에 있기는 한가 봐요. 저 역시 물은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 후 저는 오랫동안 죽어라 일만 했어요. 일한 것에 비해 손에 쥐는 것도 거의 없었고 징글징글한 그 빚을 모두 갚았을 때는 저의 꽃다운 20대가 모두 지나간 후였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에게 미안해 제 눈치를 받고 저는 제 청춘을 뺏어간 아버지를 원망하며
저희 부녀는 그렇게 평생 만나지 않을 평행선을 달렸어요. 그리고 제가 빚을 모두 갚은 후 저는 아버지와 따로 살겠다고 독립을 했고, 그 뒤로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는 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버이날, 아버지 생신, 명절 등등 은근 외면하기 힘든 날이 많더군요. 그럴 때면 서로 그냥 생사 정도는 확인한다는 정도로 잠깐 얼굴을 보는 것이 다였죠.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참고 있던 응어리가 터져 저는 또 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어놓고 왔는데, 그럴 때면 시원하기는커녕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면 우리 아버지는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들어도 싸 라며 못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참 못된 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해서 확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항상 못되게 하고 돌아가는 딸에게 밥 굶지 말고 몸 챙기라며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두 장을 찔러주는데, 저는 또 아버지나 써요. 아무렴 내가 아버지보다 돈이 없겠어? 라며 그 돈도 받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을 받으면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30대가 다 되도록 변변한 연애도 하지 못한 채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빚 갚는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 결과였죠. 그리고 저는 사무직 경력은 빼고 기타 잡다한 경력은 차고 넘쳤는데요. 그러다 공사장 한밥집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던 이모님이 24시간 운영하는 감자탕집을 인수하신다고 저에게 같이 일을 좀 해보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아가씨, 손도 야물고 일머리도 좋고 나중에 나 가게 내면 같이 일하면 어때?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는 많이 줄게. 대신 우리 가게는 24시간 영업이라 근무 시간은 좀 길다. 노동법 뭐 이런 거 따지면 곤란하고. 법이라고 혜택 본 것도 없는데 뭘 따지겠어요. 돈만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저는 그렇게 한밥집 일을 하다 감자탕집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미 청춘은 갔고 벌어놓은 돈은 아버지 빚 갚는 데 다 썼으니 지금부터라도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을 벌고 싶었던 저는 그야말로 제대로 돈독이 올랐었어요. 그 고단한 감자탕집 일을 하면서도 새벽에 우유 배달도 했고 집에서는 간단한 부업도 했었죠. 그 결과 3년 사이에 저는 돈을 꽤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문득 달력을 봤는데 하필이면 아버지 생신이 딱 2일 남아있는 거예요. 차라리 지났으면 좋았을걸. 마음이 불편해진 저는 아버지 입을 점퍼를 하나 사들고 아버지 집을 찾았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와서 좋은 건지 아니면 저도 모르는 기쁜 일이 있는 건지 신이 잔뜩 나셨고 분명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눈치였는데요. 제가 쳐다보면 끝내 입을 열지 않으시더니 제가 이제 그만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저를 다시 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아버지 취직했다. 취직이요? 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되물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저를 또 늦은 나이에 낳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미 환갑을 넘긴 후였어요.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잘 드시지도 못해 체격도 왜소하셨는데 저는 취직이란 말에 아버지가 나쁜 일에 휘말린 게 아닌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세상 천지에 아버지 같은 사람을 누가 써요.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사세요. 괜한 일에 또 휘말려서 저까지 또 고생시키지 말고. 나도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써줄까 했다. 그런데 지원하는 건 자유잖아. 그래서 여기서 버스로 두정거장 가면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를 구한다길래 내가 냉큼 이력서를 들고 갔지. 뭐 기대는 하진 않았어. 네 말처럼 요즘은 경비원도 아무나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글쎄 오늘 나한테 내일 모레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이 온 거야.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날이 또 있겠니? 내가 말은 못했어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하는 너만 생각하면 가슴에 돌을 얹듯 무거웠는데 이제라도 너한테 그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겠어. 정말 아버지한테 출근하래요. 괜히 이상한 꼬임에 넘어간 거 아니고 행여 돈 달라고 하면 사기니까. 알지. 그리고 경비일 시키면서
누가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겠냐? 괜찮아. 그래요. 어차피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근데 괜히 또 오지랖 떨다 피곤한 일 만들지 말아요. 그리고 체력도 딸리는데 무리하다 다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알죠? 나는 아버지 병수 받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고. 그래. 걱정하지 마. 안 다치게 잘할게. 누가 걱정을 한다고. 저한테 또 피해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 이만 갈게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지금 가서 자야 해서. 그래. 오늘 애비 생일 챙겨줘서 고맙다. 잠바 잘 입을게. 그리고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마. 젊은 사람도 힘들면 탈난다. 알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당신 빚을 제가 다 갚게 만들었냐고 또 꼬인 배알이 스멀스멀 올라오려 했죠. 하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저도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든 삐뚤어진 마음이든 아버지가 경비 일을 잘 하길 바랬는데 그 후로 1년이 조금 지났을까? 아버지가 사시는지 월세 기간이 끝나 그 집 주인을 만나야 했는데 전세를 돌리고 싶다며 무려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와 상의를 하러 경비로 일한다는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경비실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어떤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히는 아버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막말을 쏟아내는 저희 아버지 체격의 2배 정도 되는 아줌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도 꼭지가 돌았어요. 아저씨 월급 이 아파트 사람이 주는 건 몰라? 아저씨는 아파트 지키는 개야. 그런데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나한테 하라고? 왜? 아저씨를 나한테 하래. 여기 앉아서 편하게 돈 벌겠다는 거야 뭐야? 아주 도둑놈이네. 이봐요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개? 도둑? 이 찹상이는 또 뭐야? 우리 아파트 사람이에요? 아니면 방문자? 누가 들으면 대개 아파트가 초호화 펜트하우스인 줄 알겠어요. 5층짜리 25년도 더 된 후진 아파트에 살면서 어디다 대고 남의 아버지한테 막말을 해. 내가 아줌마한테 그렇게 처먹고 안 움직여서 돼지 같다고 하면 아줌마는 좋아요? 어머? 뭐? 돼지? 어디 하찮은 경비딸 주제? 야, 너 몇 살이야? 죄송합니다. 그만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그리고 아줌마, 나 몇 살인 거 알면 뭐 어쩌게. 딱 보르면 모르나? 잔뜩 처진 아줌마보다 내가 어리겠지. 너? 저는 너에게 너라며 삿대질하는 그 아줌마 손을 확 잡아 꺾어버렸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동을 피웠고 저희 아버지는 저의 일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퇴직금을 합의금으로 주기로 하고 경비 일을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살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를 입는 날이 다오다니 저는 또 바보처럼 손해를 보면서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아버지한테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여자가 잘못했잖아.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지. 내가 그런 사람 무서워할 것 같아요? 왜 바보처럼 아버지가 다 뒤집어 쓰는데? 라며 악을 썼고 저희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 내 딸한테 그 아줌마가 해코지 할까봐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라며 말을 하는데 그 순간 목이 콱 하고 메어왔어요. 누가 그럼 고마워할 줄 아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 5천만 원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담스럽고 새로운 것을 얻어들이자니 이젠 직업도 없는 늙은 아버지가 미우나 고우나 걱정이 돼서 제가 먼저 같이 살자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의 제안이 싫지 않은지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미워했던 마음도 사실은 정이었는지 그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이래저래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참에 모아놓은 돈과 아버지가 살던 월세 보증금을 합쳐 작게라도 제 가게를 하나 차리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집도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원룸에서 아버지랑 둘이 살 순 없으니 방 2개 딸린 빌라 전세도 힘들게 얻었죠. 그리고 운 좋게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목이 좋은 상가 건물에 작은 평수에 가게가 하나 나왔고 가게세는 조금 나가는 편이었지만 이 정도의 위치라면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김밥집을 차렸어요. 김밥이라면
예전에 새벽마다 말아서 지하철역에서 한동안 팔았던 경험도 있었고, 상가 건물 위로 오피스텔도 있고, 동네에 아파트도 많아 출근하는 길에, 또 아이들 소풍 때면 만만하게 찾는 게 김밥이니까 큰 돈은 못 벌어도 아버지와 저 둘이 먹고 살 정도는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김밥집을 차렸고 제 예상처럼 김밥은 제법 잘 팔렸는데요. 집에서 나오지 말고 쉬어도 된다고 하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한사코 가게에 나와 청소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셨어요. 쉬는 것보다 운동 삼아 자기도 일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상가 건물 경비를 보는 저희 아버지보다 8, 9살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내시기 시작하셨고, 당신도 경비 일을 해봐서인지 저희 아버지는 유독 그 경비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를 챙기셨어요. 저한테 점심때면 김밥 한 줄 그냥 드리자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김밥 한 줄은 어느새 라면 한 그릇, 떡볶이 한 접시로 점점 바라는 것도 많아지시더라고요. 괜히 심술이 났던 저는 그다지 아깝지도 않으면서도 투정을 부리곤 했어요. 아버지, 좋은 일도 한두 번이지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저분이 여기 청소도 다 하시고 쓰레기도 다 치우시는데 얼마나 고맙냐? 공짜로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같이 산 이후 제법 가까워졌던 탓이었을까요? 전에는 제가 하는 말에 뭐라고 하는 법이 없던 아버지는 이젠 제법 저에게 잔소리도 하셨어요. 이렇듯 제가 철모를 말을 하면 눈치까지 주셨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게 짜증나면서도 싫지 않은 이상한 기분이 들게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게 되신 경비 할아버님은 이제는 밤이면 저희 아버지와 소주도 한 잔씩 기울이는 사이가 되셨고, 저는 저 나이 드시도록 일을 해야 하는 그분의 처지가 마음이 쓰여 반찬도 만들어드리고 저희 아버지 속옷이나 네일을 살 때 같이 몇 번 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추운 날씨에 계속 밖에서 일을 하신 탓인지 감기에 걸리신 거예요. 기침을 심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또 마음에 걸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또 그곳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저의 성질머리는 그날도 참는 법이 없었네요. 이봐요. 당신 경비면 일 똑바로 해. 왜 항상 우리 가게 앞만 청소를 안 해? 그 코딱지만한 김밥집 앞은 그렇게 쓸고 닦으면서 경비 주제에 차별하는 거야? 무슨 돈으로 월급 받는 줄 알죠? 그리고 목욕 좀 하고 다녀요. 노인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줄 알아요? 이러면 가게 오는 손님들도 다 싫어하지. 할아버지 때문에 손님 끊기면 할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아, 질 거냐고. 이봐요, 임씨 아줌마. 아줌마 지금 갑질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대낮에 소란을 피워. 이봐요?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니? 아줌마도 이분한테 이봐요라고 했잖아. 아줌마는 되고 남은 아줌마한테 이봐요 하면 안 돼? 야, 너 몇 살이야? 어디서 반말을 찍찍하고? 아줌마도 이분한테 반말하길래 난 아줌마가 아메리카 스타일인 줄 알았지. 자기는 한참 어른한테 함부로 하면서 남이 자기한테 그러는 건 싫은가 봐? 사람이 어쩜 그렇게 후지지? 기가 막혀. 코딱지만한 가게 하면서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이 건물에서 내 미용실이 제일 넓은 거 알지? 여기서 가게세 내가 제일 많이 낸다고. 내가 확 건물 주인한테 문제 제기해봐. 당장 이 할아버지부터 잘릴 텐데. 무섭네. 그러게 여기서 월세는 제일 많이 내면서 그 미용실 파리만 날린다며 조만간 제일 먼저 가게 빼는 거 아니야? 야! 왜? 자, 그만들 하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 두 분 진정하세요. 할아버님이 정말 잘못하셨어요. 부당한 건 부당하다 하셔야죠. 저 여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당연히 무섭지. 난 여기 세 내는 가게 주인이고 이 할아버지는 내가 내는 돈에서 월급 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처럼 불만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2층 세탁소 아저씨도 불만이 많고 1층 빵집 여자도 이 할아버지한테 불만 많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 뭐 앙심 있어? 아니, 없어. 그러니까 아줌마 말고도 여기서 갑질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리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아줌마도 괜찮다고? 아줌마는 부모도 없어? 이 할아버지 월급에 몇 푼이나 붙은다고 그렇게 유세인데 진짜 꼴 같지 않네. 뭐? 너 말 다 했냐? 아니, 왜? 더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
그럼 아예 건물 밖 사람 많은 데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든가. 어이없어 정말. 이건 뭐 완전 또라이잖아.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미용실 운영하는 임씨 아줌마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자기도 알겠죠. 밖에 나가 싸우면 자기가 더 쪽팔리다는 것을요. 하지만 할아버님은 그 일에 충격이 컸는지 그 친한 저희 아버지한테도 말하지 않고 경비 일을 그만두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분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냐며 한동안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셨고 저는 또한 오지랖이고 핀잔을 주면서도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신경도 좀 쓰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건물주라는 사람에게서 상가 공지사항이 있다며 상가 주인 모두 모여달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가게 계약할 때도 건물주가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위임해서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는데 괜히 무슨 일일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날짜가 다가와 저를 포함한 상가 주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곳엔 얼마 전 저와 다퉜던 임씨 아줌마도 있었죠. 그리고 처음 보는 웬 젊은 남자가 나타나 자기를 건물주라고 소개하는데 딱 봐도 금수저 같더라고요. 누군 좋겠네. 태어날 때부터 로또를 물고 나와서 고생 한번 안 하고 이렇게 큰 건물까지 갖고 있다니.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물주 남자를 부러워하고 샘을 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왔고 저를 포함한 모두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그 남자의 말은 이랬어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동안 경비를 봐주셨던 분이 그만두시겠다고 하셨어요.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상처를 꽤 받으신 것 같더군요. 사실 그분이 욕심이 없으셔서 거의 최소 임금만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니 비용이 이전보다는 더 들 것 같습니다. 어머, 요즘 경기가 얼마나 나쁜데 이런 식으로 돈을 올리세요? 저는 올린 적 없어요. 관리비에 변동이 생겨 공지하는 거죠. 업체 선정 끝나는 대로 관리비 차입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지금 임대하신 가게 면적 대비 비례하게 적용될 테니 참고하세요. 뭐예요? 왜 그걸 면적을 따져요? 가게가 더 넓다고 뭐 더 관리해주나? 가게 앞에 청소하잖아요. 그동안 관리비는 다 똑같이 청구했는데 어떤 분께서 자기가 더 많이 내신다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공평하게 큰 면적은 많이, 작은 면적은 적게 거드려 합니다. 아마 가게가 작으신 분들은 그동안 내셨던 것보다 관리비가 적어지실 거예요. 아니, 그런 소리를 누가 했다고? 이런 역차별이 어딨어요? 대체 그런 막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왜 애매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네? 참 뻔뻔하기도 하지. 임씨 아줌마는 마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듯 오히려 자기가 상가 주인들에게 어이없다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딱 마주쳤고 자기도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리더군요. 그렇게 누군가는 불만을 또 누군가는 미소를 짓고 그 자리는 파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가 저에게 쓱 다가왔고 혹시 김밥집 사장님이세요? 라고 말을 거는데 저도 한낱 의리다 보니 아, 예, 저 맞는데요. 왜요? 라며 긴장하게 됐고 건물주 남자는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할 얘기가 있다고 저보고 잠시 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건물주 남자는 어디서 났는지 따뜻한 커피까지 저에게 건넸고 저는 두 손으로 그 커피를 받았는데요. 그 뒤에 이어진 그 남자의 말에 하마터면 그 커피를 바닥에 쏟을 뻔했어요. 사실 여기 건물주 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대리인이에요. 아, 네. 건물주분이 엄청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다 남한테 일을 맡기시고. 그게요. 경비 보셨던 분 있잖아요. 사실 그분이 건물주세요. 네? 그 할아버님이 건물주시라고요? 네. 워낙 이 건물에 애정이 많으셔서 제가 한사코 반대를 했는데도 여기 경비를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한테 맡기면 다 엉망된다고. 아, 참고로 저는 그분 손자입니다. 평소에 김밥집 사장님이랑 사장님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네? 아니, 제가요? 감사해요. 저희 할아버지 도와주셔서. 사실 저 많이 벼르고 있었거든요. 저 CCTV로 다 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제가 경비 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 갑질을 저희 할아버지가 당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이 남자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CCTV를 봤더니 제가 임씨 아줌마한테 덤벼든 것도 다 봤을 테니까요. 저는 순간 창피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러자 이 남자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장님이랑 사장님 아버님께 근사한 식사 대접해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늘 시간 한번 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아까부터 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참에 같이 가자고 하니 상가 사람들 놀란다고 안 가신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저는 그 말에 정말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 앉아 있었고 잠시 후 제가 평소 보던 경비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아닌 근사한 정장을 빼입은 할아버님이 그 손자라는 남자와 함께 들어오셨는데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는지 사람이 전혀 달라 보이는 거 있죠. 저도 저희 아버지도 세상 가깝게 지냈던 분이었는데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저 저희보다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격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목소리 큰 대장부는 어디 가고 이렇게 얌전 빼는 아가씨가 앉아있나? 내 차림이 영 그런가요? 역시 경비복을 입고 왔어야 하나? 죄송합니다. 몰라 뵀어요. 죄송하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뭐 실수라도 한 게 있다면. 전혀요.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말은 안 했어도 상가 주인들이 점점 도를 넘어서 뭔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저 보다 이런 멋진 여자는 처음 봅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데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네? 아니요. 저는 고생만 시켰는걸요. 저는 부끄러운 애비입니다. 평생 집만 지어주는걸요. 아버지, 알았다. 나도 창피한 거 알아. 그리고 이런 말 미안한데 저분은 다 알아. 내가 벌써 다 말했거든. 아우, 진짜 주책이야. 괜찮아요. 오히려 나는 그래서 처자가 더 마음에 들었다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손주며느리 삼고 싶은데. 아니요, 제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손주분 화내요. 그런가? 너 화났냐? 아니요, 할아버지가 하도 얘기하셔서 저도 이미 저분이랑 제가 무슨 사이 같네요. 그렇지? 너도 마음에 들지? 더 앞서가신다. 오늘은 그냥 밥만 먹는 자리라고 하셔놓고선. 그래, 알았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 할애비가 살아봤자 얼마나 사냐. 너한테 혈육이라고는 나 하는데 걱정이 앞서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장가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분 의사도 모르면서.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어찌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지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상하지만 솔직히 싫지 않은 식사 자리가 몇 번 더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님은 형님 아우하는 사이가 되었고 친분이 있어 그런지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상가 경비라도 되는 듯 건물 일이라면 자다가도 깨서 건물에 나가시는데 말리기도 그렇고 가만두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찍 장을 봐서 가게 문을 여는데 가게 앞에 웬 커다란 꽃바구니가 있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꽃다발에 배달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저는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꽃다발을 살피는데 거긴 믿기 어렵게도 박선영,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니,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다 보냈지? 어안이 벙벙해 그 자리에 서 있던 저였죠. 그때였어요. 건물주 할아버님의 손자인 민석 씨가 수줍게 머리를 극적이더니 모습을 나타냈고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코치를 받았다며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솔직히 꿈인지 생신지 했어요. 조건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곧 40인 저였는데 이런 저에게 데이트 신청이라니 본인인 저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난생 처음 남자랑 영화관도 가고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했어요. 교회의 멋진 카페에서 와인도 마셔봤고요.
이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슬슬 이 남자의 본심이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 등살에 이러는 거면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도 여잔데 마음이 안 흔들린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민석 씨의 말은 저의 얼굴을 아주 홍당무처럼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그 말을 떠올리면 바로 어제 일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 선영 씨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렇다고 철모를 사람은 아닙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를 할아버지가 만나라고 해서 만날 만큼 저 순수하지도 않아요. 처음엔 당연히 저보다 나이도 많고 좀 누나 같아서 무섭다는 생각도 했는데 자꾸 보니까 저희 집 유전자에 뭐가 있는지 저도 선영 씨가 좋아요. 왜요? 저는 돈도 없고 나이도 많은 김밥 파는 사람인데. 그가 모르죠. 자기가 얼마나 예쁘고 멋진 사람인지. 선영 씨 진짜 예뻐요. 아닌 척 큰 소리 내도 착한 거 다 티난다고요. 제가요? 저 하나도 안 착해요. 잘못 보신 건데. 저도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님 빚 갚느냐 고생했다고. 그래서 모질게 굴었다고. 근데 왜 그런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야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저도 돈 많고 여유 있으면 진작에 따로 살았죠. 아니요. 진짜 싫으면 그거랑 상관없이 따로 살아요. 사람은 절대 싫은 사람하고는 못 살거든요. 잠깐 참을 수는 있지만 기약 없이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고생을 엄청 하셨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 건물 저희 할아버지가 폐지 주워서 올리신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네들 이혼하는데 어린 저까지 형편 어려운 할아버지한테 버리고 저희 아빠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같이 못 산다고 가버리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아, 몰랐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전혀 고생이라고는 모르시는 분들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거리 두지 말고 우리 정식으로 만나요. 저는 취향이 독특한지 여성스러운 타입보다 대장부 타입의 선영 씨가 좋네요. 그거 칭찬이에요?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난생 처음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팔 청춘은 아니었지만 첫 연애라 설레고 또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민석 씨는 그런 저를 귀엽다며 예뻐해 주었죠. 나이 차이도 잊은 채 그에게 사랑받는 것이 좋았던 저는 그렇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품었고 2년 뒤 꿈에서도 바랬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것도 무려 2사람에게서요. 그 사람은 제가 사랑한 민석 씨였고 민석 씨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할아버님이셨죠. 그리고 조심스레 저희 아버지도 이젠 진 같은 자기를 벗어나 다른 여자들처럼 평범하게 또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데 제 인생에 이런 기회는 다신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감사하게도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제 평생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네요. 그리고 저는 조촐하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너무 요란스럽게도 너무 생략하지도 않은 그런 결혼을 원했죠.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돈이 났는지 어느 날 저에게 예쁜 원피스 한 벌을 건네셨어요. 백화점에서나 해줄 법한 포장이었는데 무슨 돈으로 이걸 사왔냐고 또 한껏 나를 세웠더랬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당신의 통장 하나를 건네면서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나 그놈 찾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우리 딸 고생 다 시켰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녔더니 찾아지더라. 그놈도 사는 꼴이 나랑 별반 다르진 않았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지도 다리 뻗고는 못 살았나 보더라. 그래도 이번에는 악착같이 받았다. 우리 딸 크는데 예쁜 옷 한 벌 못 사준 게 한이었거든. 근데 시집갈 때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 그게 애비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아빠는 이거 사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우리 딸 아빠가 사준 새 옷 입고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아빠가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착하게 잘 커져서 고맙다. 아빠.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아빠 소리. 저는 한순간에 어렸던 때로 돌아간 듯 그렇게 울었어요. 내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정작 아버지 속을 몰랐던 거죠.
그동안 저 고생 그만 시킨다고 친구를 찾아다녔다니 그 속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착하고 여리고 그래서 이용만 당하다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던 우리 아버지.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이제 남편이 된 민석 씨도 인품 좋은 저희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고 있어요. 다들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성실함과 어진 그 마음을 이젠 저도 담고 싶을 정도입니다. 시할아버님까지 성실하기로는 따라올 자가 없으니 이런 우리 집을 어느 누가 따라오겠어요. 저는 여전히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원래 하던 사업이 있는데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고요. 결국 손님이 없어 미용실 임시 아줌마가 자기 발로 상가를 떠나고 나서부터는 시할아버님과 저희 아빠 두 분이 상가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했던 경비 할아버지가 사실은 건물주라는 사실에 상가 주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알아서 쓰레기만 쓰레기, 주차면 주차, 복도와 계단 청소까지 나서서 하니 예전보다 일 수월하다 못해 할 일이 없을 지경이라고 하세요. 진작에 그렇게 하고들 살지. 저는 요즘처럼만 행복하면 더는 바랄 것이 없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한몫 단단히 잡았다고 뒷말도 하는 것 같은데 물질적인 건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맞이했으니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살면서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건 맞지만 사람이 그리고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언젠가 그 사람들도 꼭 배우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제가 제 자랑을 좀 하고 싶었네요. 부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자랑할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